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세계 부자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삼성은 아닙니다. 오늘 삼성과 이 기업을 계속 비교하긴 할 건데요. 아무튼 삼성 이건희 회장이 9월 초 블룸버그 기준으로 세계 84위 부자거든요. 근데 이 기업 창업주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9위 부자까지 갔었어요. 당시 1위는 빌 게이츠, 2위는 워렌 버핏이었죠. 혹시 재벌들이 대중교통 이용할까요? 거의 그렇지 않죠. 근데 창업주가 세계 9위 부자까지 했는데 이 기업 패밀리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까지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삼성은 물론이고 SK, LG 같은 재벌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원래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기업 창업자는 달랐습니다. 자수성가에서 국내 1위 재벌이 된 대천용의 끝판왕. 심지어 인수합병도 꺼려서요. 뭐 말리는데 자꾸 새로 만들고 또 말려도 새로 만들고 전례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새로 만들고 창업과 도전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죠. 삼성이 어떤 관리, 치밀한 계획 이런 걸로 유명한 반면에 이 기업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 도전 정신과 뚝심이죠. 자꾸 무슨 도전을 해요. 심지어 실패하면 고초를 겪을 게 뻔한데도 대를 이어서 나라가 걱정된다면서 대권에 막 도전하고요. 물론 대통령은 이 기업 직원들 중에서 나왔지만요. 아무튼 이 기업으로 인해서 아예 도시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지도를 실제로 바꾸기도 했죠.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에서도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일본 사람도 하고 서양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해봤어? 이런 말로 유명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상징이라는 현대 패밀리입니다. 왜 전에 현대 패밀리 한 분의 결혼식 사진 기억나요? 결혼식 가족 사진 찍는데 빽빽하게 들어서서 공간이 모자랄 정도죠.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동생만 7명, 자식이 9명이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생각해봐요. 자식 9명에 손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날 거고 또 동생들이 7명이니까 거기에 막 자녀, 손자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아무튼 현대 패밀리가 만든 회사가 정주영 창업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맡은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등요. 삼남 정몽근 명예회장과 정지선 회장이 맡은 현대백화점 그룹, 오남 고 정몽원 회장의 아내 현정은 회장이 맡은 현대그룹,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이 있죠. 육남 정몽준 이사장과 그 아들 정기선 부사장의 현대중공업 그룹, 칠남 정몽윤 회장의 현대해상화재보험 그룹, 정주영 회장 첫째 동생 가문의 한라그룹, 넷째 동생 가문의 HDC그룹, 현대산업개발이죠. 그리고 막내 동생의 KCG그룹 등등도 포함되니까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많은 기업을 탄생시킨 창업자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대통령 아니고요.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였대요. 너무 가난했던 농부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요. 그래서 가출해서 서울로 갔는데 잡혀오고 아버지가 소판돈 훔쳐서 가출했는데 또 잡혀오고 그랬어요. 나중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서 아들아, 서울엔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은데 너같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농사 짓자. 그러면서 막 우시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서울에 정착한 아들은 나중에 부자가 돼서 아버지께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그건 뒷부분에 설명할게요. 근데 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젊었을 때 음주 가무를 하면서 허송세월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완전히 다른 신세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막 돌 나르고 엿공장에서 일하고 쌀가게에서 막 청소하고 배달하고 거의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대요. 참고로 이분이 19살 때 돌을 막 나르면서 일했던 곳이 고려대학교 건물 신축 현장이었대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정주영 회장만큼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 아직 안 나왔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일을 했느냐? 정주영 회장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만큼, 요 정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그렇게 열심히 일했대요. 오늘은 이 문장이 이야기의 첫부터 끝까지를 관통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23살 때 자신의 쌀가게를 차립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안 마신 이유가 담배 그거 배도 안 부른데 연기만 뻑뻑 피워서 뭐하냐, 커피 그거 배도 안 부른데 뭐 훌쩍훌쩍 마셔서 뭐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 돈 있으면 밥을 더 먹고 더 일하지, 이런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사업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식들까지 가르쳐서 그런지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다른 재벌기업 패밀리보다는 좀 검소하다 이런 평가를 받죠. 아무튼 역시 이때도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는 다른 젊은 시절을 보낸 거죠. 자, 그러다가 돈을 빌려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합니다. 아도 서비스. 근데 잘 됐을까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한 20일 만에 공장에 불이 나요. 빌린 돈이 날아가고 막 수리 중인 자동차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불에 타버렸으니까 손해가 막심했겠죠. 그거 다 물어줘야 되니까 아, 망했구나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을 것만 같은 이 시점에 삼성 창업주랑 현대 창업주 다르게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좌절의 시점에서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린 거죠. 공장이 불타서 주저앉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돈 빌려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만 돈을 더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돈을 처음에 빌려줬던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사람만 보고 돈을 빌려줘 왔다. 담보를 잡은 적이 없다. 하지만 한 번도 돈을 떼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 건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 거다. 그게 싫다. 다시 빌려주겠다. 그래서 다시 돈을 빌린 정주영이 재기합니다. 이후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정비공장을 내고요. 현대란 이름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현대토건, 지금의 현대건설을 차리는데요. 현대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죠. 그리고 한강에서 제일 오래된 인도교인 한강대교 복구공사를 맡아서 성공시킵니다. 특히 현대는 미 군정 시기에 미군 관련 공사를 거의 도맡아서 했거든요. 이 사연이 정주영 회장의 첫째 동생이 동아일보 외신부 기자 출신이었거든요. 이 경력을 살려서 미군 공병대에 취직을 한 거죠. 통역으로.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참고로 동아일보와는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주영 회장의 다섯째 동생도 동아일보 기자였고요. 육남 정몽준 이사장의 아들 정기선 부사장도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죠. 쌀가게, 정비소, 건설회사 이 정도 했으면 먹고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오늘의 문장이 뭐였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남들이 말리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도전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 중장비가 필요하니까 아예 중기 공장을 세우고요. 시멘트가 모자라니까 아예 시멘트 공장을 세워버려요. 1968년에는 현대건설이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던 고속도로 공사,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첫 구간 공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댐, 대한민국 아파트의 상징이라고 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수많은 걸 만든 현대건설은요, 2019년 해외 매출 기준으로 국내 최고의 건설사입니다. 처음에는 오남 정몽원 회장에게 물려줬었죠. 제네시스 고급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랜저가 어떤 성공한 사회인의 상징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자전거도 귀한 시절이었다는 1967년에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이 맡아서 미국의 포드사랑 합작을 해서 회사를 세웁니다. 근데 막 불량이 속출해서 불량품 찍어낸다고 막 욕을 막 바가지로 먹어요. 그러다가 국산화로 방향을 틀어서 1974년에 한국 최초의 국산화 모델 포니를 생산하죠. 스텔라, 엑셀, 소나타, 그랜저, 이제 제네시스까지. 88년에는 수출 100만 대, 2004년에는 1000만 대를 기록했고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는 부도난 기아자동차를 인수했죠. 현대자동차는 AS 부문을 이끌었고 또 90년대 초반에는 갤로퍼 등 SUV의 성공을 이끌어서 능력을 입증한 이남 정몽구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얘기, 지금의 울산을 만들었다는, 허허벌판에다가 조선소를 세웠다는 얘기, 정말 유명한 얘기예요. 조선소를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일본으로 돈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요, 미국 가서도 거절당해요. 정주영 회장도 이때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정주영 대표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조선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아니 일본에서도 돈 안 빌려주고 미국에서도 안 빌려줘요. 그랬더니 그럼 유럽에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해서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어찌어찌 기술협약은 맺었어요. 근데 기술협약만 맺었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은행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러니까 당시에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것 보세요. 우리가 1500년대부터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우리는 1800년대부터 했잖아요. 웃으면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추천서만 있다고 또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갔더니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정부의 위원회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겠지만 조선소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당신들이 만든 배를 누가 사겠어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배를 살 사람이 있으면 도장 찍어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배를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아주 황량한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그리고 울산 지도, 그리고 배 설계도, 이것만 달랑 들고 가서 배를 계약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주영 회장이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배를 계약을 해준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상하잖아. 생각해봐요. 자, 우리 조선소 없는데요, 조선소를 지을 거고요, 배를 만들면 너희한테 팔게요 했는데 조선소도 없고 배도 없잖아.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근데 계약해주세요. 근데 계약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3개월 만인 1974년 봄, 현대중공업이 울산에다 조선소를 완공을 하죠. 조선소 1단계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초대형 유조선도 함께 나옵니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조선소 다 만들어 놓고 배 만들라는 법이 어딨어요. 어떻게 했느냐, 막 도크를 파면서 밖에서 배 일부를 조립하는 거예요. 도크가 좀 파지면 거기다 갖다가 붙이고 또 해가지고 나중에 이어 붙이고, 그러니까 조선소가 다 만들어지는 동시에 배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현대중공업이 현재 세계 최고의 조선사죠. 정주영 회장의 육남 정몽준 이사장이 물려받았어요. 잠깐 기업 얘기 말고 딴 얘기인데 혹시 88 올림픽 기억나세요? 그럼 2002년 월드컵은 기억나요? 근데 이거 둘 다 개체를 놓고 일본이랑 경쟁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일본이 엄청 잘 나갈 시절이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인간의 정신력은 계량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이다. 이쯤 되면 거의 종교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 종교와 같은 정신력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1988년 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전경련 회장이던 정주영 회장이 맡았었거든요. 서울의 경쟁 상대는 일본의 나고야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다들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떨어져도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정부가 어쩌면 정주영 회장에게 떠넘긴 셈이죠. 근데 오늘의 문장이죠. 뭘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게 없는 최선.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현대그룹 주재원들한테 IOC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해요. 어떤 사람인지, 취향은 어떤지 등등. 그리고 개최지 선정 열흘을 앞두고 직접 IOC 총회가 열리는 독일로 날아갑니다.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마음을 놓고 있던 일본이 사진만으로 홍보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서울이 전쟁을 딛고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비디오로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어요. 이걸 다 사비를 털어서 했고요.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동원하고 현대지사 직원들까지 막 다 동원해가지고 IOC 위원들 따라다니면서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또 호텔방 앞에다가 막 꽃바구니를 막 놔두는 거예요. 장미꽃바구니를. 그러니까 IOC 위원들이 막 배우자들이 막 보고 막 감탄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설득하다가 다가온 결전에 1981년 9월 30일 독일의 바덴바덴이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열리게 된 88올림픽.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88년 서울올림픽이라고 기억하죠. 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어때요? 당시에 피파 회장이 노골적으로 막 일본을 지지했었어요. 나는 휴가도 일본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 하고요. 하지만 피파에는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준 당시 피파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 세계의 현대 사람들이 발로 뛰었죠. 치열한 경쟁 끝에 사상 최초로 월드컵 공동 개최가 결정됩니다. 유치전에도 먼저 뛰어들었고 당연히 단독 개최할 줄 알았던 일본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명칭도 2002년 피파 월드컵 재팬 코리아가 아니라 2002 피파 월드컵 코리아 재팬으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결승전을 내줬는데 명칭, 조추첨식, 3, 4위전을 다 우리가 가져왔죠. 근데 우리가 4강에 들고 결승전에는 못 나갔잖아요. 3, 4위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출전했고 그걸 한국에서 한 거잖아요. 마치 미리 알고 그런 것처럼 돼버렸죠. 2002년 월드컵이 대한민국에 불어넣은 기운은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패밀리 구단주만 3명이나 있는 K리그를 비롯해서요. 현대제철이 후원하는 양궁 등등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현대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최선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법이죠. 1962년 봄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독일에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다섯째 동생, 초졸 학력이 전부였던 정주영 회장에게 큰 위안이자 자랑거리였다는 정신영 씨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평생 밤낮 없이 일했던 정주영 회장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열흘 동안 출근도 못하고 계속 울었대요. 그렇게 오래 쉬었던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오래 쉰 적이 없었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서전에서요, 좋아한다는 것도,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동생에게 단 한 번도 말하거나 직접 표현한 적이 없어서 평생 후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1982년에는요 장남 정몽필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고요. 1990년에는 사남이 세상을 떠났죠.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1992년에는요 통일국민당을 창당해서 3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냅니다. 하지만 그해 말 치러진 대선에선 16.3%의 득표율로 3위에 그치죠. 이후 정치에 도전한 괘씸죄로 현대그룹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정주영 회장이 향년 85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인 2003년에는요 형과 그룹 주도권을 두고서요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던 다툼을 벌이다가 그룹 회장에 올랐던 오남 정몽훈 회장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너와의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구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유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정몽원 회장에게 물려준 그룹의 모태 현대건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계 최우량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현대전자가 남의 손에 넘어갔고요. 1000마리 넘는 소떼를 직접 몰고 가면서까지 집중했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사업도 어그러졌습니다. 이른바 왕자의 난 이후에 현대그룹은 재계 서열 1위를 삼성그룹에 내줬고요. 자동차 중공업 등을 맡아서 한 그룹에 속해 있던 정주영 회장의 자제들 그리고 형제들도 각자 뿔뿔이 흩어졌죠. 하지만 현대라는 기업과 현대패밀리가 그렇게 주저앉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의 뚝심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남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 그룹은요 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정주영 회장의 못다 이룬 꿈, 제철 사업을 일으켰고요. 채권단한테 넘어갔던 그룹의 모태 현대건설도 되찾아와서 살려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지 약 20년 만에 현대차그룹은 매출을 약 10배나 키워서 현대패밀리의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의 장손 정의선 부회장이 전면에 선 현대차그룹은요 올해 1분기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서 세계 4위 자동차 메이커가 됐고요. 순수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세계 2위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만들어진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요 길고 긴 조선 불황을 이겨내면서 여전히 굳건하게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현대해상, KCC, 한라 등등 현대패밀리의 다른 기업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 앞부분에 너는 배움이 짧으니까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짓자 이랬던 아버지한테 정주영 회장이 선물을 올려드렸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서해안 천수만을 메워서 여의도 33배 넓이의 서산 간척지를 만든 정주영 회장은요, 말년에 그 땅에다가 만든 서산 농장이 파란 벼로 뒤덮여 있는 걸 바라보면서요, 손톱이 빠지도록 돌밭을 읽어서 한 뼘 한 뼘 농토를 만들었던, 평생을 가난한 농부로 살았던 아버님의 인생에 그 농장을 꼭 바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배움이 짧아서 안 된다, 가난해서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렵다고 했던 이들에게 정주영 회장이 했던 얘기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에는 늙음이 없다. 내 후대는 나보다 나아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When we're together